두 번째는 이제 그 BRT법이라고 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 건설 및 운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 4월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진짜 다행스럽게 이 간선급행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BRT는 두 가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일반 버스하고 신형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차가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전까지는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세종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BRT에 시범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렇게 개정이 돼서 모든 BRT에는 시범 연구 목적으로는 BRT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시범 연구 목적의 운행인 겁니다. 사실 좀 더 확대를 하자면 시범 연구 목적이 아니라 실증, 더 나아가서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상 서비스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BRT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시 조례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상용화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둔 그런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목은 동일합니다. 저희 한국형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방안이라고 기존에 세종시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그 대중교통 시스템을 저희들이 자율차, 그다음 인프라, 그다음에 관제센터를 어떻게 개조했는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논의사항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밑선 차기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 과제가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 자율주행 차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그런 어떤 ADS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인적 요인과 같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당기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와 인프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런 스마트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기존의 자율주행차를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오른쪽하고 왼쪽을 보면은, 이 왼쪽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전략, 즉 Something Everyone이라는, Something이라는 건 레벨 3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벨 3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그 도요타라든가 BMW들이 조금씩 폭스바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레벨 3의 어떤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는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브리웨어라는 것은 불특정 모든 도로에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점에 상당 기간 이 전략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에브리싱 썸웨어라는 것은 에브리싱은 레벨 4, 5를 얘기하는데 5를 뭐 차지해 두더라도 레벨 4라는 어떤 특정 구간에, 썸웨어 구간에서 레벨 4는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화물차 같은 그런 특정 노선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시스템, 즉 CITS라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디지털 검지 기반의 그런 스마트 도로 인프라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자율주행차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그만큼 빨리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이런 어떤 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 계획에서도 상용화의 어떤 로드맵에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화물 등 그런 어떤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을 한 이유가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어차피 자율주행차가 레벨 3라고 하면은 개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물론 ADS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카 OEM의 책임도 있겠지만 개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과정에서의 그 운전자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독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라이abili티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상용화는 이 대중교통 부분이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가 사실 2018년도부터 작년에 끝났지만 거의 4년에 거쳐서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저희 이제 교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고 3개의 세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꼭지는 그냥 자율주행 차, 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기존의 이 과제 이전에는 수용차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국가 R&D로 많이 진행을 됐었지만 이거를 대형 버스하고 중소형 셔틀로 개조하는 연구를 1세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2세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 협력주행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와 교통관제센터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 두 과제를 실증대상지, 즉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중안전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1차원도부터 4차원도까지 진행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원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증 대상지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게 아니라 1차원도부터 저희 예상 성과물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해서 세종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 시스템을 개조를 했던 게 1차원도고요. 2차원도는 이제 중소형 셔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기본적인 중소형 셔틀 기반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현했던 거고 3차원도에는 BRT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간선급행 버스 체계 아시죠? 그에서 대형 버스에 대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했고 마지막 4차원도에는 중소형 셔틀버스와 간선버스인 BRT 대형버스 간의 실시간 환송 서비스까지 풀로 구현하는 그런 종합 통합 연계 체계를 구현해서 실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보신 그림이 최종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1세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중소형 셔틀하고 대형버스를 개발한 것이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2세부에서는 이렇게 BRT 순환 노선하고 주변에 있는 지선 노선에 디지털 기반의 검지 시스템, 그 다음에 교통관제센터, 저희는 저희 저희 교통연구원이 있지만 이 센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물리적인 성과물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증 대상지를 마지막에 이제 1차원도에 저희가 실증 대상지를 선정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저희가 제안을 할 때 A라는 지자체를 끌어와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예상 성과물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RFP를 만들어서 지자체에게 공개 모집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저희 서비스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종시라고 판단해서 세종시가 선정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약서도 저희가 법적 효력이 있게끔 저희 예상 성과물을 구성하는데 저희 세종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연구단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세부에서 이렇게 1세부, 2세부의 성과물을 최적으로 서비스화시켜서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라는 차원을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중교통 문제를 보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정체 시의 어떤 효율성과 안전성의 문제는 누구나 도시교통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또 돌발 상황 시에 능동적인 교통관리가 미흡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능동적인 교통관리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근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이 대중교통의 어떤 고정된 노선, 제한된 운전사, 제한된 차량군으로 가지고 이렇게 공과 수요의 불균형은 어느 도시에서의 대중교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서비스군을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의 안전지원 서비스. 두 번째가 이제 도시보호에서 가장 발생할 수 있는 통행거리 상충이 생기는 신호교차로에서의 협력 자율주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 서비스라 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게 가장 장점이 수요 대행용 서비스. 물론 지금 셔클이라든가 아이보드 같이 유인으로 하는 어떤 수요 대응형 경로 변경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자동화시키는 자율주행 기반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는 아직 진행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편의 서비스를 또 하나의 서비스 구도를 만들고 이 교통안전센터가 중요합니다. 플립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대형 버스 세대,
중성 셔틀 5대, 총 8대를 차량 군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관제센터에서의 모니터링과 운영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4가지 부 서비스군으로 해서 만들어 진행했다는 거고, 이 4가지 군을 총 12개의 세부 서비스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개발하고 시연하고 실증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4단계 작년에 최종으로 연계 환승하는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사실 오늘이 아마 거의 3년이 되는 그 연도인데, 2000년도에 이렇게 이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있는 이 도시부도로에 이제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미나랑 같이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3차년도에는 이 BRT 터미널에서부터 이 도랜도까지 4km, 5km 정도 되는 BRT 구간에 저희들이 대형 버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B0부터 B5까지 6개의 노선이 기존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과 같이 혼재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BRT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거고요. 4차원도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의 3대 차량, 그러니까 선순환구에 2대, 역순환에 1대, 그 다음에 중소시설들 5대에서 3대는 저희 중앙청사하고 국제연구단지를 오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대는 이 청사 주변에서 순환 셔틀로 해서 저희들이 휴 대응용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를 저희들이 실증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그 실증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4차원도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초기에 저희가 7월달부터, 작년 7월달부터 서비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예측,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19분,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주행 시간은 기존에 있는 BRT 버스하고 222번, 그러니까 정부 청사하고 우리 국제연구단지를 운행하는 그 222번 버스랑의 실제의 앱에서 나오는 예측 시간하고 주행 시간을 보면 이렇게 감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성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자율주행 주행 차량하고 일반 차량, 이건 일반 버스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버스고, 이걸 보시면 이 가감 속도에 대한 종방면 행방량의 그런 안전성이 충분히 향상이 돼서 자유동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인적으로 운행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적인 그런 어떤 이동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3가지 사업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그 국가 R&D는 소유차 기반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대중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수단 기반의 자율차,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면 다 차량만 생각을 하겠지만 차량의 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대리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용자, 그 다음에 차량, 인프라 3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서 운행하는 게 시스템이던데, 그런 인프라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혁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보통 실증이라면 좀 한산한데 아니면 뭐 단독으로 하는 그런 패스맨 도로에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 BRT 노선이라든가 주변의 지선 노선에 일반 버스, 수용차 연결된 혼재된 상황에서 실증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이건 스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제가 작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법, 이 상용 촉진이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저희 3차년도 20년도 5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한 연도에 저희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15운행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또 추가적인 몇 개 지하철가 해서 총 6개 이상의 지하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자율주행차 15운행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2가지 서비스를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2가지 서비스가 뭐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그런 이상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종은 이 충북과 포함해서 2가지 지하철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증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전자에 있는 자동차 실증은 사실 그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서 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안전 규정에 근거해서 임시면허를 받기 위한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야 할 이 서비스 실증은 사실 유상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라든가 화물운송 서비스에 필요한 유상 서비스에 근접하는 실증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례를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BRT법이라고 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 건설 및 운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 4월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진짜 다행스럽게 이 간선급행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BRT는 두 가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일반 버스하고 신형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차가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전까지는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세종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BRT에 시범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렇게 개정이 돼서 모든 BRT에는 시범 연구 목적으로는 BRT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시범 연구 목적의 운행인 겁니다. 사실 좀 더 확대를 하자면 시범 연구 목적이 아니라 실증, 더 나아가서 시범 사업이라든가 유상 서비스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BRT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시 조례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상용화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둔 그런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범 운행을 위한 협업 모델입니다. 사실 저희 세종시의 저희 연구단을 담당하는 게 이렇게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정책과는 어떤 헤드 파트인 거고 실제 실무는 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 도로 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단계를 항상 거쳐야만이 실제 실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런 실무 차원에서의 서비스 차원입니까? 실무 차원에서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아시겠지만 세종시의 버스 운행은 이렇게 세종도시교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시교통공사라든가 세종시의 이런 과들이 실종이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조성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ODB 운영 설계 영역인데 아시겠지만 BRT의 순환도로 제한속도가 50이죠. 50을 보면 여기에 국토부가 만드는데 BRT 설계 기준으로 보면은 제한속도가 50인 데가 없습니다. 다 60 이상입니다. 근데 왜 50이냐? 세종시의 순환도로의 그 차로폭이 3.0이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전용도로는 물리적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생겼지만 서울시는 이제 물리적으로 배려를 안 쳤기 때문에 했지만은 실제 BRT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또 지하차도가 많고 지하차도와 본선 간의 이 옹벽과 이 본선 간의 간격도 너무 협소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실증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이 실증 환경에 또 그 ODD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실제 인간 운전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폈지만 이렇게 중앙차로를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부직 있습니다. 물론 제한수를 넘는 운전자들은 많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런 혼재 상황에서 운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의 운전 부담이 아니라 인적 요인에 대한 혼재 상황에서의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운전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캐틀에 의한 대중교통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말을 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하면 세 개의 핵심 기술과 세 개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이 커넥티비티 오토메이션 쉐어링이라는 거고요. 이거의 관계를 보면 커넥티비티는 공공 인프라 쪽입니다.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메이션하고 쉐어링은 민간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알지만 이 세 개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정책적인 거나 기술적인 요소는 많이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즉, 이 오토메이션하고 쉐어링을 세종시에서 커넥티비티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종시에서의 이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종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레이어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플레이어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파악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율주행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상용하려고 하면 기술 파트하고 서비스 파트, 그다음에 센서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운행을 해야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레벨 3 더 나아가 레벨 4의 상용화가 조속히 당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소유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공고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분 다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